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 약 30조 원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이를 두고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은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여야 대치가 팽팽한데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야당답게 일단은 반박해주지는 않겠다.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이번 30조 추경안은요,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추경이 필요하다. 민생이 어렵다. 우리 이 정부가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정말 불씨가 꺼져가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국민의힘 당시 여당인 시절부터 요구를 했던 거라서요.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들을 좀 돌보는 차원에서 좀 시작하는 거라서 야당도 손내는 이게 민생 추경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정치 추경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어깃장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호텔 경제학 부분들을 꺼내는 걸 보면 일단은 그렇게 이걸 반대할 만한 명분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민생 회복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경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지역 화폐라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도 지금 추경에 포함이 돼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정권 초반부터 뭔가 금전을 국민들께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 지방선거 그 즈음에 또 이런 현금 살포가 있게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작용할 거냐 그런 우려도 담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추경안 심사와 맞물려서 법사위원장 같은 원구성 문제도 지금 함께 얽혀 있어서 이게 좀 풀어낼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원구성 문제가 지금 추경보다는 더 그 여야 간의 시각차가 더 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여야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임위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겠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전반기 상임위원장, 하반기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을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자리를 내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1년은 민주당이 하던 거를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거기를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여야 간의 신임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삿바 싸움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는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법사위원장을 내줬다가는 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그 1년이 지금 여러 가지 내란 특검해서 3특검부터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장을 내줌으로써 또 예전에 아주 안 좋았던 법사위원장의 발목 잡기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들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쉽게 양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원구성 합의가 이렇게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뾰족한 실질적인 대응책은 없는 거죠. 저희가 21대 국회, 그러니까 5년 전 국회 원구성할 때도 이런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저희가 그때 103석밖에 안 돼서 결론은 이제 모든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것을 민주당이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국정 운영이 그렇게 또
원활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을 할 텐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간단하죠. 법사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작년에 처음 원구성할 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그 논 거 그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그때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필요하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힘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저희가 야당이 됐으니까 그 논리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고 이건 뭐 안 된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뭔가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면서 저희하고 협상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줘야지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절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년에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때는 그럼 저희한테 줄 겁니까? 그런 어떠한 언질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추경 부분들은 정말 12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180일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추진된 추경안입니다. 저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영리하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받아도 본인들도 좋으면 받고 또 상임위를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 주라. 이러면서 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종석 국정원장 그냥 둘을 쌍으로 발목을 잡고 추경도 이거 정치 추경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심지어 이제 힘자랑을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의석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야당의 형태만 띄어서 간다면 이게 이 상임위에 대한 배분 자체도 쉽사리 협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저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영리한 전략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는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그 회동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정부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이른 만남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협치 개념을 살려서 굉장히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이제 야당 지도부까지 만난다. 대단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화의 자리가 마련이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모든 얘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정의 모양새가 이재명 행정부의 이 첫걸음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또 다르리라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고 국회 상황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 그러한 대화의 자리에서 뭔가 또 전국에 조금 풀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데 일단 그 회담 분위기를 봐야 되겠고 민주당도 계속 적어도 원내는 그렇게 저희를 압박하는 모양새, 특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건 알겠으나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양새,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 꼭 유념해서 국회 운영에 임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요일에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눈다고 네. 했거든요. 어떤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G7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고 짧은 1박 3일의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그냥 민주당 지도부 불러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거지만 정상적이라면 원래 여야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불러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불러서 이제 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뒷얘기라든지 성과,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추경도 있고요. 대통령이 또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은 만났다는 자체, 만나려고 한다는 자체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봅니다. 설사 서로 간에 어떤 협상에 대한 성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서로 간에 조금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 돌아가서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요 거의 710일 빠르게 여야 지도부를 만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720일 만에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만인가 19일 만에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가기 때문에 저는 22일 회동에서 뭐 되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시작이 반이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래도 만남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방문을 했고요. 오늘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3,000선 넘은 것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면서 주로 국정, 그러니까 정치와 다른 실제 이 행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집중해서 육성해야 될 산업 부분 그런 쪽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코스피가 아주 오랜만에 3,000선을 넘었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 달도 안 되는데 이재명 정부 때문에 3,000이 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것은 사실이죠. 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쭉 해야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역경을 딛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런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당이든 민주당에서 자꾸만 너무 센 방향으로 국회 상황을 좀 경색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정부에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는 뭐 계속 가져가겠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역점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어떤 공약이죠.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주식 불패를 쓰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건강히 만드는 게 아니겠냐 그거고 저는 코스피 3,000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꽤 컸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사 그리고 5,000 지수에 대한 어떤 비전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회사의 책임 부분들을 의무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대거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불확실성의 제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관심과 어떤 여러 가지 투자권이 좋아지면서 저는 지수가 좋아졌다고 보고요. 5천까지 가면 정말 좋겠죠. 꼭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주식으로도 배당금을 가지고도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참 괜찮은 발상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부가 알아서 하되 행정부는 행정부 일을 한다. 다만 이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저는 그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첫 만남부터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지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아주 거센데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가족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의총에 이어서 규탄 대회도 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 후보자잖아요. 근데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또 해명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계속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데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그동안 보니까 결혼도 했고 뭐 부의금도 좀 들어왔었고 출판기념회를 2번 했다. 본인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출판기념회 몇 번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이 뭐 부의금 뭐 들어온 거랑 결혼 축의금 이런 거 보면은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처럼 국회의원 시절도 아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야인 생활을 했었는데 예. 그 사이에 그럼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로 부의금이 억대가 들어왔을 수 있느냐 이런 상황도 보고 봐야 하고 그 청첩장도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신 걸 봤는데 축의금 안 받는다 뭐 이런 문구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석연치 않다. 또 출판 기념회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책을 어떻게
다른 분들이 사갔느냐 여기까지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현역 3선 의원이 과거에 의원실에다가 카드 결제기를 놓고 책을 뭐 강매했다 이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금액이 억을 넘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 거의 뭐 8억, 뭐 7억 이렇게 빈다는 거 아니까 10억 이상 빈다 이렇게 계산도 나오는데 그런 금액이 과연 현금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출판기념회나 조의금, 뭐 축의금 이걸로 충당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럼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2020년부터 재산 등록할 때는 그럼 왜 이거를 누락을 했느냐. 이거 법 위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예. 첩첩산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해서 해명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 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예. 조사도 있었고 예.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예.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예, 김 후보자의 해명 내용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이겠죠. 돈을 쓴 거는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돈을 번 것도 본인이 가장 잘 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진 의원이 하는 게 겉핥기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서류상의 어떤 공직자 재산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현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뭐 수억 원을 경조사에서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받을 수 있냐? 일반인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도의 어떤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 통상적으로 경조사가 한 달에 한 300~400은 들어갈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부주가 뭐냐면 주면 받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치 활동만 낭인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년에서 20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래저래 다 따졌을 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 유명하지 않은 정치인들도요, 경조사에 수억씩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본인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본인이 현금 부분들을 지금 다 소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은 22일까지가 자료 제출 기한이거든요. 아마 22일 날 자료 제출 기한에 맞춰서 아마 본인의 그 어떤 소득과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할 것이고 현금 부분도 뭐 이제 축의금, 부의금, 그다음 출판기념회 이런 금액들은 현금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지출을 하잖아요. 지금 주진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벌었는데 13억을 썼고 8억이 비었기 때문에 이 돈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돈이 있어서 썼죠. 그러니까 재산 신고가 2억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제기했던 측에서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현금 6억 재산 등록 누락이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서영주 소장님 말씀처럼 현금 들어온 대로 다 썼다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추징금 6억 남은 거 낸 것도 납부한 것도 그럼 현금으로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명이 돼야 되고 방금 전에 저 정도 정치인이면은 경조사비로 한 달에 300~400만 원 나간다. 그럼 김민석 후보자가 1년에 그러면 3천, 4천, 5천 정도를 조의금, 뭐 축의금 이걸로 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건 어디서 난 금액입니까? 그 또 소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으려고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소득을 얻었길래 공식적으로 잡힌 소득은 4년 동안 5억, 쓴 돈은 10억, 근데 재산은 7억이 늘었다. 이걸 해명해야 합니다. 이걸 현금이라는 하나의 아주 편리한 장치로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하고 내가 출판기념회를 2번을 했고 결혼했고 뭐 조의금 받았다. 이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 신고 당연히 했어야 돼요. 어떻게 현금을 들어오자마자 족족 써서 몇십억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니까요. 그럼 등록을 해야죠. 그게 1년 안에 이제 딱 재산 등록할 때 직전에 그럼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 보유에 대해서 이제 재산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 말씀한 대로 이제 논리로 따지면 자, 다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장롱에 넣어놨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저도 출판기념회를 하면 돈이 들어오면 지출할 부분들은 지출하고 정산할 걸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관하고 쓰게 되는 게 뭐 통상적이라서 이제 단순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받으면 넣어놨다가 거기서 조금씩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부분은 20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한 번 더 뭐 분석할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분명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출입국 비행편 기록을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출입국 관리소에서 나온 공식적인 어떤 출입국 관리 기록이라면 뭐 저희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 그냥 작성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중국에 며칠 있었다. 합쳐보니까 한 27일 정도 체류한 걸로 계산이 돼요. 중국에. 그 석사를 받는 기간 동안 한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럼 27일 동안 수업에 참여하면은 중국 명문대학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일단 기록 자체가 정말로 중국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서류를 내시는 게 훨씬 낫고 본인이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만든 거 큰 의미 없다고 보고 또 중간에 미국에서 법학 박사학위 받는 중간에 지금 석사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좀 미심쩍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길래 박사 과정 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석사를 또 받고 이거 해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해명이 다 됐고요. 이 칭화대 석사 논문에 대해서 주장했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민망하고 헛발질한 것이다.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그 출입국 관리 기록 통으로 주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거 개인 신상이죠. 사실상 출입국 기록에서 중국에 출국했던 부분들을 엑셀로 편집해서 뭐 원본은 아니지만 이 근거 자체는 출입국 기록에서 받은 건 맞습니다. 제가 주셔야죠.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 저희 정리가 할 수 없고 뭐냐면 그러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칭화대와 관련된 게 아닌데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갔었던 전체의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요? 그거는 조금 과도한 그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고요. 하나만 저는 따져 묻고 싶어요. 칭화대 물어보세요. 칭화대가 중국의 제1의 대학인데 거기에서 이 석사 학위를 주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주는 데가 아닙니다. 뭐 수업을 혜택했거나 논문을 쓰지 않았거나 수업을 받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는 학위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학위를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학위는 가짜다. 그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칭화대와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받았다. 이게 차라리 음모론이 낫지. 칭화대 석사 학위는 이미 존재하는 현상인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말이 되냐. 저 이런 논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뤄질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뭐 아예 뭐 총리로 지명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 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님이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예, 송원석 원내대표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지 그러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 먼저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주진우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하면 뭐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청문회 할 거 아니냐. 그럼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김민석 의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나 그런 상황인 건지를 검증할 수 있지 않느냐. 검증의 무대로 불러오기 위해서 국무위원 임명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한준호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럴 거면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라. 이게 이제 저희 당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역공을 하는 건데, 결론은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자리가 마치 어떤 개인 신상을 터는 그런 역할로만 변질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로부터는 결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인사청문회는 그 직에 있어서 그 후보자가 정말로 정책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최근에 보면 여야 간에 이 갈등이 깊다 보니까 그거는 별로 도드라지지 않고 도덕적인 거라든지 뭐 신변 잡기, 뭐 어떤 뭐 소문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방을 받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주진우 의원만을 상대로 해서 주진우 의원이 좀 김민석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뭐 재산 규모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여당에서 들춰서 공격을 하는데, 이 또한 정치적으로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 말대로 다수의 힘으로 어떤 한 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 의석 많고 행정부까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인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명만 제대로 해달라. 이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예. 근데 당사자인 김문석 후보자와 주진우 의원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네. 물론 지금 삭제된 글입니다만은 김 후보자가 주진우 법무장관으로라는 조국혁신당 논평을 공유한 게 또 시작이 됐어요. 조국혁신당 논평을 공유한 거는 뭐 맞는 거는 같은데, 굳이 지금 이제 인사청문을 앞둔, 그리고 이제 청문위원이 주진우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리 후보자가 그거를 굳이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삭제를 한 것 같고요. 사실상 주진우 의원은 가만히 두면 됩니다. 나중에 그 수익과 지출, 청와대 논문 등등등 본인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겉핥기인 게 드러나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사실상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뭐 국무위원을 시켜라, 총리를 시켜라, 재산을 털어라. 저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지금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공격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가만히 두면 알아서 민망해지고 면목이 없어질 것이고요. 사실상 저는 최혜병 특검이 시작되면 주진우 의원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800에 7070 대통령과의 경로설에 있었던 비서관 시절의 통화 내역의 장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남은 의원을 굳이 여기서 키워주지 말자. 제가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됐죠.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이종석 후보자가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20년 훨씬 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자주파와 동맹파, 이 자주파라는 것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은 뭐 주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국정원장으로 발탁이 되는 과정,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종석 후보자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국정원장을 맡을 만한 그러한 어떠한 뭐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 회의를 열면은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저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다 보니 오늘 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거죠. 예. 일단 저희의 입장은 이종석이라는 분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대통령 하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네. 야당이 발목 잡기라고 비판을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설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한 분한테 집중을 하는 게 맞는데 이종석 국정원장까지 이런 식의 어떤 채택서의 불발을 위해서 아예 그냥 어깃장을 놓는다? 그럼 이게 두 명 다 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 그냥 묻지마 반대잖아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도 그냥 발목 잡기, 이종석 국정원장도 발목 잡기. 어떤 사유가 없구나. 그냥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식으로 국민한테 인식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민주당에게는 조금 뭐 부담감을 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국민의힘이 또 지난번에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또 새롭게 야당이 돼서 또 새로운 정부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정책 부담감에 아마 직면하지 않을까. 좀 전략을 좀 영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포커스 나이트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